하면은 일단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라고 하는 게 그 타임라인을 따라가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먼저 알고 행안부 장관이 알고 그다음 그 상한 관리 그 유미진 총경이죠. 총경이 알고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서울시장은 저기 유럽가 있었고 이게 컨트롤 타워가 보고 체계가 안 지켜진 것만 봐도 부재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가 첫 번째로 그렇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위공무원들이 어쨌든 제 자리에 안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세월호 때도 똑같이 반복됐던 문제이긴 한데 진도 VTS나 해경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진도 VTS가 대표적인데 VTS에서 보통 그 상황실에 3명이 있어요. 3명이 여러 바다의 그 모습들 같이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은 보고 그냥 놀면서 보고 있고 한 명은 자러 가고 한 명은 담배 피러 갔나 하여튼 그런 식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이런 관료 체제에 대해서 관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세월호 때도 사실은 진상조사의 어떤 초점이 거기에 잘 안 맞춰졌어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주로 배가 왜 침몰했나를 보고 그것과 왜 대응을 제대로 못했나에 대한 진상규명은 아직도 제대로 안 되었거든요. 법적으로 처벌이 안 됐고 이번에는 그냥 반복되는 느낌이 저는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처벌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학계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국가폭력이라고 우리가 보통 쉽게 사회적 참사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법학적으로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자기가 아니라 부자기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그 살리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기를 처벌할 수 있느냐는 건 여전히 법학에서의 쟁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좀 떠올리며 발표를 들었고 제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방금 발표는 그러니까 주로 대응에 초점이 맞추고 있었다면 왜냐하면 소방관으로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근데 저는 그거보단 제가 볼 때 더 구조적인 문제는 왜 이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나에 대한 이야기에 가까울 것 같아요. 두 가지 얘기를 크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대응에 대한 이야기 혹은 사전 예방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피해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고 지금 어쨌든 2주기를 지금 거치고 있는 단계에서 저도 좀 새롭게 생각들이 드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막판에 시간이 되면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목은 좀 우리가 참사를 익숙한 서사로 보는데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커요. 그러니까 그 뭐 연구자들 활동가들이 평가하는 것이 그 사회적 참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세월호 이후에 생겨난 것이고 그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기존에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재난이나 참사가 일어나고 그 후에 정부가 보상을 해주고 거기서 모든 게 끝난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국가의 책임을 묻게 되고 구조적인 게 문제 원인을 묻게 된 거는 사실은 세월호 이후 본격적으로 됐다라고 다들 평가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는 제가 볼 때 다르고 예를 들면은 세월호 참사와 아리살 참사는 다르고 오송 참사는 또 달라요. 근데 각각의 다른 참사는 제가 볼 때는 별개의 참사로 접근해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세월호 참사의 그늘 혹은 그림자가 굉장히 커서 그 시선으로만 보게 되는 것 같다라는 문제의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돌아가봅시다. 아까 했던 얘기니까요. 왜 경찰을 그러니까 아까 기동대 얘기 나왔는데 경찰 기동대 20명을 왜 배치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더 많은 경찰들을 왜 배치하지 않았을까? 현장에 137명의 경찰들이 있었어요. 왜 그들은 사고를 감지하지 못했을까? 그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경찰 말고 구청은 대체 뭘 했나? 그러니까 그래서 왜 결국 보면은 그 보통 할로윈 축제 지난 그 전주에 지구촌 축제를 합니다. 그때 안전 통제가 됐어요. 우리 최근에 불꽃 뭐 놀이든 뭐 벚꽃 축제든 다 안전 통제하거든요. 왜 근데 할로윈 축제만 보면 할로윈 축제 시작된 2011년부터 안전 통제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다시 물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왜 놀다가 죽었다는 말이 나왔을까? 왜 마약을 문제 삼았을까? 그러니까 이 모든 질문들은 제가 볼 때는 경찰과 지자체 그리고 사회는 할로윈 축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라는 질문으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 왼쪽에 있는 거 잠깐 오른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왼쪽이라고 해주나요? 네, 오른쪽에 있네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 경찰 보고서의 일부인데요. 그 할로윈 안전 통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인데 네, 보시면은 이래요. 그 제가 여기 막 커서 볼지 모르겠는데 그 교통 정체,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왜냐하면 행인들이 방해하건 그 교통을 방해한다라든지 강제추행, 절도, 과다 노출, 모의 총포 소지, 뭐 유튜브를 통해 뭐 무질서한 사항이 시민들의 확산되고 시민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 뭐 파격 노출, 그 다음에 마약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시선을 할로윈을 계속 바라봤던 거예요. 그 경찰가 지금까지 나온 그 조사된 바에 의하면은 용산구청은 할로윈 축제 안전 통제에 관해서 거의 뭐 보고서나 자료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경찰은 용산서는 2017년부터 할로윈 안전 통제가 필요하다. 인파 밀집으로 인한 위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근데 생각해보시면 2011년부터 보통 할로윈 축제가 시작됐거든요. 이것도 사실 기록이 없어서 찾아보고 확인한 건데, 그러면은 그 빈 시간 동안은 대체 그럼 누가 안전 통제를 했나라는 질문을 첫 번째 할 수 있고, 2017년부터 22년까지는 그럼 경찰 보고서에 언급되어 있으니까 안전 통제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근데 보통 그 사실 연구자로서 하니까 제 소개도 안 하고 했다는 게 이건 최성용입니다. 연구하고 있고요. 네 까먹었는데 보면은 그 제도와 문서가 있어요. 근데 제도와 문서만으로 실제 그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와 문서가 있고 그것과 대비되는 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문서와 다르게 실제 관행에서 안전통제가 이루어졌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근데 아직 그거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뒤에 얘기하겠지만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어야 돼요. 할로윈에 매년 놀러 갔던. 근데 그 작업들이 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37명의 그 당시 할로윈에 배치되어 있었던 경찰들이에요. 보면은 다들 무단횡단, 불법 주정차 단속, 모의 총포, 과다 노출 등 생활질서 위반행 단속이라든지 뭐 헌병 합동 순찰, 마약 단속, 성범죄, 불법 촬영 계도 이런 사실 성범죄도 그 우리가 아는 그러니까 성폭력 이런 차원의 개념하고 경찰이 접근하는 방식이 되게 다르거든요. 뒤에서 얘기하는 풍속 경찰의 방식으로 접근하는데 말하자면 논란하고 공공질서에 무리를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야라는 시선이에요. 경찰은 이렇게 접근했고요. 용산구청은 어떻게 접근했냐? 뭐 이건 알려진 얘기인데 2022년 10월 26일에 그 상인들과 구청, 경찰서가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여기서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안전은 뭐냐? 시민들의 어떤 안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생활 방역 수칙. 뭐 이때 코로나가 이제 끝나는 시점이니까. 그 다음에 뭐 불법의 영업장 내 시설물 철거, 마약류 매매 활성 금지, 식중독 등등등. 그 다음에 성추행 녹화 감지, 마약 분절.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묶여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폭력이나 이런 게 어떻게 보는지 이해가 가시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깨졌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 그날 용산구청의 공무원들이 뭘 하고 있었나 보면 이런 거 하고 질서 유지 이런 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역사적 개념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 전에 그리고 언론들이 이태원 할로윈 축제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거의 이런 기사 2011년부터 계속 나오거든요. 이건 2016년 기사인데 보시면은 그러니까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행동이 다수 벌어져 물살이 짙어지겠다. 뭐 휴지와 전단지가 바다에 가득하다. 술병이 굴러다닌다. 무단횡단한다. 경찰이 교통지도 하는데 씹어버린다. 화장실에 다니는데 너무 오래 걸려 짜증난다. 공공장소를 개인장소인 것처럼 사람들이 이놈에 피해를 본다. 민폐 끼친다. 이런 얘기예요. 방역수칙을 어긴 채 이것도 2020년이죠. 방역수칙도 어겼어. 게다가 누군 놀고 싶지 않아서 집에 박혀있는 줄 아나? 이런 얘기하면서 놀다 준 기승들이 붙었나? 적당히 해라. 뭐 이런 얘기가 하는데 정부 방침 무시하고 할로윈 참석했다 확진된 인간들에게 치료비 전액 부담해라. 그리고 감염병 예방법 적용해서 처벌하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걸 언론들이 보도했다는 게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춤 못 추면 죽냐라든지 그러니까 민폐이고 니들이 문제야 이런 식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시선이 언론이든 구청이든 경찰이든 기본적으로 이태원을 그리고 이태원 할로윈 축제를 그리고 이태원 축제에 있었던 사람들을 바라보는 되게 오래된 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이어지냐? 그 뭐 대표적인 파시즘 법제 중에 하나고 풍기문란 통제라고 제가 뒤에 얘기할 건데 그거의 대표적인 법제 중 하나가 경범죄 처벌법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 없는 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경범죄처벌법을 보면은 뭐 이거 그냥 그 과태료 한 10만 원 내는 정도의 문제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처벌 경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의 목록이 40개가 넘어요. 이 각각이 그 시민들의 일상에 대한 개입이거든요. 그 이태원과 관련된 것만 진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흉기, 은리, 부대, 폭행 예비, 시신 현장 변경, 시신은 뭐 훔치거나 뭐 이동시키거나 이런 거죠. 그다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신고 불이행. 사실 이게 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문제적인 거는, 그러니까 법이란 건 정확해야 되는데 되게 모호하고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가능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것들을 파시즘의 유산이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뭐 호객행위, 광고물 무단 부착,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불안감 조성, 음주소란, 인근 소란, 소음, 그다음 위험한 불시 사용, 물건 던지기, 그다음 뭐 공중통로 안전관리 소홀, 공무원 원조 부dung, 거짓 인적사항 사용, 이거 뭐 할로윈 가면 같은 거죠. 과다 노출, 행렬 방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가면 1910년 경찰범 처벌 규칙에서 기인하는 식민지 파시즘 법제의 유산이고요. 경범죄처벌법의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유신 70년대에 경범죄처벌 개정안에 예를 들면 장발 단속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민의 일상을 통제했던 법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사실 저는 이태원 축제를 사회와 정부가 바라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봄으로써 시민의 일상을 법적으로 통제하고 민폐를 생산하면서 쟤는 민폐 끼치는 애들이야 라고 하면서 나쁜 국민과 좋은 국민을 가르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죠. 그 말이 저는 이태원 참사 이후에 놀다가 죽었다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나옵니다. 2024년 기사입니다. 이번 기사죠. 이번에 다시 이주기 돼서 할로윈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러 나오니까 이런 기사가 만들어져요. 이건 주로 홍대를 다루는 이야기이긴 한데, 홍대 사람들이 더 많이 갔으니까요. 대려 펜스를 설치했지만 사람들이 개무시한다. 그 다음에 셀카를 찍는 시민들이 이동을 방해한다. 뭐 위험한 행동을 한다. 그리고 경찰 근무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클럽 직원들이 문제다. 그러니까 보면은 경찰과는 다른데 이거 시민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담론들 계속 10년 넘게 나오고 있는 담론인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일본은 총이나 칼 무용을 들고 있었다. 뭐 상점의 스피커에서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났다. 만약 누군가 깔려 비명을 지르거나 도와달라고 소리쳐도 주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였다. 그러니까 사실은 안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논쟁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보통 세월호의 안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한편에 있지만, 여기 지금 이런 담론에서 얘기하는 안전의 개념은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점유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이태원 할로윈 축제 그리고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혐오의 시선, 놀다가 죽었다의 시선은 지금도 작동하고 있고, 이것은 어쩌면 다시 한번 이태원 참사를 예비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그 푸코가 이런 얘기를 했죠. 주권 권력과 생명 권력을 구분했죠. 주권 권력은 뭐냐? 그 죽일 놈은 죽게 만들고, 죽일 놈은 죽이고 살 놈은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이 주권 권력이다라고 했다면, 생명 권력은 그 반대로, 그러니까 그 살아야 될 사람들은 계속 살리고 대신에 죽여야 될 사람들은 죽이는 게 아니라 죽게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생명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회를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죽던 말던, 그것이 생명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그래도 한국 사회 가장 인상 깊게 가장 상징적으로 남았던 사례는 저는 코로나 사태 초기에 청도대남병원에서 그 코호트 격리인 것 같아요. 그 당시 청도대남병원에 정신장애인들이 있었고, 거기에 코로나가 도니까 그냥 문을 잠궈버렸죠. 그리고 죽던 말던, 이제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면은 이제 감염이 끝났으니까 문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명 권력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 권력이 작동하는 공간을 저는 예외 상태, 야간변의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외 상태는 보통 법과 주권의 작동이 정지되는 시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코호트 격리가 된 청도대남병원은 법도 주권도 없는 곳이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보죠. 그 다음에 풍기문란 통제라는 개념을 가질 건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경범처벌법과 같이
일제시대에 형성된, 일제에서 형성된 것이고 식민지로 넘어온 것인데 선량한 풍속과 문란한 풍속을 구분하면서 비국민 주체를 생산하는 어떤 장치이자 권력의 작동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선량하고 문란한 풍속의 기준은 그냥 자의적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 시기에 따라서, 그 사회에 따라서. 근데 대표적으로 풍기문란 통제의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유곽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유곽도 뭐 에도 시대부터 있었지만 근대적인 형태의 유곽은 1900년대 20세기 들어서 일본 제국이 공창제를 만들면서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문화를 특정하게 구획된 공간에 격리하고 그 다음에 보통 그 일제가 유곽을 통제하는 방식은 그 지역 경찰이 굉장히 재난권을 가져요. 인허가권도 가지고요. 언제든 수시로 들어가서 성병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을 통제하고, 예를 들면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영업 불허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자의적인 권력이 강하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법의 자의성이 훨씬 더 강해질수록 예외 상태에서 그 예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사 여탈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하여튼 뭐 이거는 약간 맥락이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태원과 관련해서 뭐가 관련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이태원은 기지촌이었잖아요. 그리고 뭐 대표적인 게 기지촌 정화운동인데 1970년대 기지촌 정화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 이게 자세한 역사적 맥락은 이제 넘어가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미군 병사의 성병, 그러니까 미군 병사를 성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수시로 기지촌에 들어가서 여성들의 성병을 검사하고 그들에게 펜실린을 맞히는 기지촌 정화운동이 생겨나게 돼요. 근데 이것이야말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펜실린 치상에 맞아가지고 죽는 여성들 부지기수였거든요. 근데 그거야말로 살아야 될 사람들을 살게 만들면서 누군가를 죽게끔 내버려두는 방식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역설적이게도, 그러니까 역설 이건 넘어가고요. 제가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 PPT다 보니까 그 좀 깨지는데, 밑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코로나19 때도 그랬다라고 제가 썼고요. 그 이태원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이태원 참사 역시도 죽게 내버렸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풍속 통제, 풍기문란 통제라는 관점에서만 경찰들이 그 할로윈 축제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파의 밀집에 대한 위험을 저는 감지하지 못했고, 나아가서는 풍속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상 희생자들을 죽게끔 내버려뒀다. 생명 권력의 작동의 결과다라고 저는 보는 건데요. 이게 요 얘기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 피해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피해자는 누구고 왜 출연하지 못하는가 이런 얘기인데, 많이 깨져서 죄송합니다. 그 PDF를 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졸리시죠? 졸리신 것 같아서. 보면은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 규정이 이제는 있습니다. 뭐냐면 특별법이거든요. 특별법 보시면 희생자에 대한 정의가 있고 피해자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요.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보시면은 일단 유가족이 있어요. 유가족도 원래 원하는 이것보다 더 넓었는데 좀 좁혀졌고요. 그러니까 그 외 피해자의 경우에는 좀 좁혀지긴 했지만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넓게 피해자를 규정하는 거는 굉장히 성과다 이런 평가도 합니다. 뭐 저도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피해자는 누구냐? 그 당시 장소에 체류했던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전체인 거예요.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긴급구제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뭐 여기는 공무원이 제외되긴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 구역 인근에서, 그 다음에 여러 피해를 입은 사람,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이렇게 넓게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뭐 여러 통계들이 있는데 초기에 나왔던 언급들이 이런 거예요. 그날 얼마나 사람들이 있었나. 요걸로 보시죠. 그 참사 당일 밤 10시에 이거 폰 데이터로 집계한 건데 딱 10시에 참사 발생 골목 및 그 주위에 15,000명가량이 운집해 있었어요. 폰을 안 들고 있었던 사람 포함하면 더 넘겠죠. 15,000명 정도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태원 일대 전체로 하면 34,000명, 35,0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보면 이들 전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가족 말고 다른 피해자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정말 몇 손가락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왜 출연하지 못할까라고 질문해본다면은 정부는 희생자 159명, 뭐 여러 통계들이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의료비 지원 대상자인 부상자 및 유가족이 한 321명이 보고 있어요. 근데 우선 첫 번째 이 질문부터 던져야 됩니다. 우리는 159번째 희생자가 어쨌든 참사 이후에 자살한 희생자죠. 고등학생이었고. 근데 과연 희생자 159명이 전부일까? 160번째는 없을까? 저는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찾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달이 지나서 자살하게 되면은 그 의료적 인과관계를 입증을 못해요. 그 문제가 있습니다. 부상자 역시 마찬가지인데 많은 부상자들이 격리하든 좀 크게 다쳤든 그러니까 실려가지 않고 집에 갔던 사람들은 병원 가서 나 그 이태원에 다쳤어요는 이게 잘 안 해요. 인터뷰를 해보면. 근데 그리고 어떤 경우는 후에 더 크게 발현되는 경우가 있죠. 부상이. 근데 그 경우는 인과관계 입증이 안 돼요.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지역상인들 또 문제죠. 지금 이 동네마다 공실이 너무 많은데 더 큰 문제는 직원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예를 들면 알바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 골목과 그 주변에는 사장은 없었고요. 다 알바생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구조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갔을까요? 근데 인터뷰를 해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참사 이후에도 일하러 나가긴 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 좀 잘리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피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아직 이런 피해들은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예를 들면은 이태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외국인 자녀들도 많죠.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초기에 다들 입을 안 열었대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 참사 관련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피하고 사람들을. 이들도 피해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이 피해자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죠. 여기다 구조자, 목격자 마찬가지고 나아가서는 그 희생자 통계는 조금 있는데 연령별, 성별 통계가 있고 내국인, 외국인 정도로 분류합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내국인, 외국인으로 분류하는 순간 이 사람이 이주자인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여행 온 사람인지 그냥 관광 온 사람인지가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소수자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하죠. 우리가 참사 희생자 중에. 근데 그건 드러날 수 없어요. 그리고 불법 체류 상태인 이주 노동자 역시 드러날 수 없어요. 출연할 수도 없죠. 이들 어떻게 피해자로 집계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네, 이건 좀 굉장히 비판도 받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고민해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참사나 국가폭력에 대항하는 주요 주체를 유가족을 늘 상상하거든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제 전공은 전쟁과 학살, 이제 뭐 한국전쟁이라고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족의 한 구성원이 빨갱이가 되면 그 가족 전체가 빨갱이가 되는 거예요. 나간 그 마을, 그 지역 전체가 빨갱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가족들이 죽고 그 유가족 그리고 그 생존자는 내 가족이 억울하게 죽었어라는 이야기를 할 수조차 없었고 슬퍼하는 것조차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4.19 혁명 때 한 번 그리고 80년 민주화를 겪으면서 유가족으로서의 슬픔 내 가족이 억울하게 죽었어 라는 것 자체는 이제 정부나 사회가 인정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게 민주화운동의 성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슬픔을 인정받는 긴 투쟁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바탕 위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가 자본 대항한 운동의 행위자로서 오늘 유가족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러니까 아까 유가족 말고 다른 피해자들이 출연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그렇게 질문하고 싶은데 권명화 선생은 이걸 육신적 근친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피부치의 상실에 감응하는 애도의 형식, 슬픔의 형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인정될 수 있는 슬픔의 범위를 가족의 죽음으로만 한정하고 동시에 그 죽음조차도 가족의 죽음이라는 의미에서 탈정치자들 위험성이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쉽게 풀면 이런 건데요. 우리는 사실 참사에서 어떤 희생자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 희생자의 죽음 그 자체보다 어쩌면은 그 희생자를 상실한 부모의 슬픔에 더 감정이입하고 그 부모의 슬픔을 더 슬퍼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타자인 나와 알지도 못하는 어떤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만한 상상력이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을 저는 좀 던지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 가족을 격려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애도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좀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왜 제가 탈정치하라고 얘기하냐면은,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그래도 시간 대충 맞추겠네요. 그러니까 국가폭력 때가 더 전형적인 사례긴 한데 4.3을 예로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4.3에서 가족과 지역 전체가 빨갱이로 싸잡혔어요. 그랬을 때 이 가족들이 그렇지 않아. 우리는 내 가족 억울하게 죽었어라고 얘기할 때 호명하는 방식이 양민이었거든요. 양민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순수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자경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양민이라고 호명하는 순간 실제로 예를 들면 정부에 대항했던 빨치산 무장대들, 4.3의 무장대들은 애도될 수 없어요. 그들도 국가에 죽은 시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운동이나 연구에서는 양민이 아니라 민간인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나아가서는 항쟁으로까지 개념화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들조차도 뭔가 계속 배제하는 어떤 조금들 계속 배제하기 때문에 여전히 4.3에는 이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건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상통자, 풍기문란 통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풍기문란 통제는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들이라고 한다면 사상통제는 사상범, 그러니까 우리가 빨갱이 몰랐던 사람들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사상범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민간인 학살이고 국가폭력이야 이렇게 대응할 수 있어요. 혹은 이것도 부정의한 국가에 대한 항쟁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2003살 죽은 희생자들 민간인 학살이야 혹은 항쟁이야 이렇게 호명하기 좀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 2003사에 대한 정확한 이름은 아직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희생자를 뭐라고 부르지? 놀다가 죽었다라는 어떤 혐오의 말에 대항하는 호명은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저는 계속 던져야 되는 것 같고 희생자는 말조차도 희라는 그 한자어에는 신에게 바쳐진 재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예를 들면 홀로코스라는 말을 안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홀로코스는 번제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신에게 바쳐져야 되는 재물이고 그럼으로써 지금의 우리가 일상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말하자면 죽음의 필연성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사실 되게 폭력적이에요. 실제로 이태원 유가족 중에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른 교인들한테서 하나님이 너의 아이를 데려가셨어.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폭력적인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희생자라는 이름도 저는 우리가 그냥 쉽게 안착할 수 있는 개념일까? 이런 질문 저는 던져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롤라가 죽었다는 말에 대항하는 이름을 찾기 전까지 우리는 그러니까 유가족이 아닌 다른 범죄 피해자를 과연 출연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 저는 던져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 얘기도 해야 되는데 저 뒤에 계신 분 영상 틀 건데 네, 뭐 괜찮아요? 네. 네. 피해자 다움에 대한 이야기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피해를 느끼지만 그러니까 인터뷰하면 피해를 겪고 있지만 내가 피해자야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주민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피해를 겪긴 했는데 보면서 지나가면서 되게 충격받긴 했는데 일상생활 크게 지장받지 않았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피해자라고 정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피해를 입었어도 피해자라고까지 꼭 정체할 필요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참사를 구성하는 존재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해자에 대해서 여전히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참사가 그래서 피해 문제일까라는 질문도 저는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피해 프레임을 넘어서 좀 참사를 볼 필요도 있겠다. 예를 들면 세월호 때도,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쟤들 죽어가지고 우리 수학여행 못 가 짜증나. 근데 저는 그게 보면 이런 막대 먹은 헛소리 뭐 이렇게 욕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저는 그것도 상식인 것 같거든요. 세월호로 겪은 내가 세월호 참사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수학여행을 못 간 거에 대한 상식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우리 사회는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2003사 직후 이태원 주민들한테 쿠폰 나눠주는 생계비전이 좀 됐어요. 근데 뭐 그렇게 인터뷰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맛있는 거 사 먹었다 라고 얘기하는 주민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참사의 경험의 일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2003사를 그러면서 너무나 모르고 있다. 이 제목이죠.
오늘 토크에. 그리고 네,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난 토요일에 집회에서 생존자이신 이주연님 발언해 주셨고 여기에 저는 제가 하려는 얘기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명연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들리려는 거거든요. 제 마음이 한정되어서 갔기에 그 말은 남겨두고 이번에는 저로서 할 수 있는 말들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올해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2년이 지났지만 생존자, 피해자 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압박을 경험한 사람은 수천, 수백이었습니다. 부상자로만 분류된 323명이 다가 아님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요. 당장 그 상황에 같이 있었던 제 친구들도 부상자로 분류되지 못한 채 여태껏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얼마 전 인권위 조사에 함께했지만 목격자로 분류되었습니다. 가까스로 초기 현장에서 구조된 친구들이 생존자일까요? 목격자일까요? 생존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우리는 어디까지라고 고민하고 있나요? 현장에선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정말로 다양한 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극적인 피해자 파악으로 이 모든 생존자 및 부상자들은 없는 사람들이 되었고 여태 나오거나 드러나지 못했고 어떤 이들은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자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자각조차 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경험을 안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160번째 희생자가 없다고 감히 단언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장에서 병원으로 바로 이송되었기 때문에 생존자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치료비를 지원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이요. 하지만 치료에 따른 부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병원에 의해 지원받았습니다. 이 정부가 아닌 병원에 의해서요. 병원에서 먼저 안내가 왔습니다. 6개월간의 지원을 4월 말로 정부가 끝낸다고요. 그동안 걸음마를 다시 배웠고 이제는 걸을 수 있기에 큰 비용이 드는 대학병원 치료는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어 우편으로 안내가 왔습니다. 2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내로 당신의 부상과 고통이 이태원 참사로 인하였음을 밝히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지원 연장 신청을 하라는 안내문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아다니며 의사소견서를 부탁했지만 번번이 6개월 전의 부상으로는 지금의 통증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며 거부당했습니다. 그렇게 거부당하고 저는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연장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그 한 번의 연장 신청을 포기한 뒤로 다시는 제게 피해자 지원 안내가 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든 지역구에서든 어느 곳에서도요. 1년 반 동안 그렇게 방치되어 왔습니다. 저라는 생존자와 제 다리의 통증이요. 그렇게 모든 알 권리 그리고 지원받을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이게 과연 저 하나만의 이야기일까요? 생존자로 나왔지만 저는 이 생존자라는 전체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방치된 채, 권리를 박탈당한 채, 박탈당한지도 모르는 채 혼자서 감내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는 것일지 아니면 고립되었던 자각도 없이 고립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조차도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이 모든 사람들을 절대 대표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같거나 혹은 비슷한 입장으로서
이 사람들이 외로워할 수 있다는 것만큼은 압니다. 그러니 특조위에게 그리고 정부에게 사회에게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외로움을 덜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특조위가 피해자 조사를 최대한으로 해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피해 구제 신청인들만을 조사하는 태도가 아니라 숨겨진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현장에 있었고 이 참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생존자, 피해자가 없는 진상조사로는 진실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이 모두가 각각 기억하고 경험했던 일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한영애님께서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영애님의 누구 없소라는 노래를 떠올렸는데요. 오늘 저는 그 골목길에 같이 있으려 합니다. 그들이 즐기고 싶어 했던 이태원의 할로윈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함께 하실 분들은 이 행사가 끝나고 9시 녹사평역 광장에서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주기에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고민해줄 사람이 있다면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지난 1년간 저와 함께해준 호박랜턴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저 사실은 하여튼 사실 굉장히 많은 생각과 감동을 주는 영상이어서 저는 뭐 당연히 현장에 있었는데 사실은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커다르고 있는데요. 봐 하면서. 근데 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제가 피해자의 개념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들이 저기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시간이 좀 지나서요. 이제 이 얘기를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주기를 이제 통과하면서 사람들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1주기 때는 사람 정말 없었는데 2주기 때는 사람도 많고 근데 그 생각 들어요. 원래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도에 놀이가 들어가야 돼. 우린 너무 엄숙하게 애도해라는 이야기, 비판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 비판이 여전히 유효하면서도 그 할로윈에 가서 할로윈 그 축제 날 느낀 거는 놀이에 애도가 필요하다는 비판도 같이 해야 되겠다 라는 고민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뭐 안전이나 이런 것들은 고민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풍속의 안전이나 시민의 안전을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안전 개념을 어떻게 벼려낼 것이냐 이런 질문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포리스가 저기 엄청 치고 막 이래가지고 구청과 경찰 공무원들이 저 거리를 점령한 것 같다. 우리는 그 거리를 이태원 거리를 탈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긴 했는데 동시에 탈환만이 아니라 지켜내고 수호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쪽 보강림 뒤쪽 다 재개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과 그 다음에 재개발로부터 자본으로부터 이 이태원을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는 질문도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외에도 피해자가 공적으로 출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길었는데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